법사위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처리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재의결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헌법 위주의 심리를 위한 것이라며 변경된 것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문회를 3차례 갖기로 합의하고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권한대행 등 173명의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이견이 있는 증인은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생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일정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현안으로 여야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이번 주에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의료계의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내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장기화된 의료 대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법제사법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현안 질의에서도 내란죄 철회는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판단 요소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재의결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는 그대로라며 효율적인 심리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철회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판단 요소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국회가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 등 형사소추할 정도의 큰 법률 위반을 했다라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해왔고 국민들께 그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이제 와서 뺀다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심판 절차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모두 그대로고 원안도 변경된 바가 없고 다만 형사법정에서 다룰 내용을 굳이 여기서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 쉽게 말하면 소송을 재판의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그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 공수처장은 이어서 2차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장현입니다. 지난달 31일 출범한 계엄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과 청문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여야가 일부 이견을 보인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다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문회 증인 채택과 향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는 일부 인사를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는 걸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기관 증인으로 출석시킨다는 것은 반드시 좀 재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이번 사건과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여기가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행위에 자금줄을 마련하는 회의를 여기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전 끝에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군 인사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그리고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을 요구했던 윤 대통령과
여당에서 요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증인들의 채택에 대해선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오는 22일과 다음 달 4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하며 오는 21일과 다음 달 5일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는 14일에는 국방부와 군, 15일에는 대통령 비서실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3일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특위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한편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어제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사과와 특위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이번 주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내일로 예정된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협상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일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방송과의 통화에서 각 당 상황을 반영해 여야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도 이번 주 협상을 위한 시도에 나설 것이라며 내일쯤 접촉할 예정이라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협의를 주관하고 있는 국회의장실에서 요청이 오면 언제든 일정을 정해서 만나겠다고 전했습니다. 실무협의에선 국정협의체 첫 회의를 앞두고 의제와 회의 시기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 추경을 주장하는 야당과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여당 사이 이견이 있어 의제 조율부터 쉽지 않습니다. 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여야 대립도 국정협의체 논의의 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법적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사건을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공수처의 체포 실패에 매우 실망스럽다면서도 명운을 걸고 다음엔 반드시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위조 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십시오.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십시오. 민주당은 대통령의 체포 저지 등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를 고발하는 등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여야는 내일로 예정된 내란, 김여사 등 쌍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극한 대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 법안 처리할 때도 당론으로 결정을 했었고, 그래서 그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론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정당, 위헌정당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안 부결 시 외환 유치죄를 포함한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여러 현안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생 현안만큼은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공수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서완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전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가 다시 회수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법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오전이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경찰에 이 체포를 위임했다라는 속보를 보자마자 든 생각이 이건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이었는데, 네. 경찰 역시 이를 고려해서 검토 끝에 거부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형사소송법에는요, 이 신병 확보는 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하거나 검사가 지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때문에 이를 경찰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찰이 고려를 한 겁니다. 당연히 공수처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도 오동훈 공수처장을 향해서 이런 비판이 쏟아졌고 오동훈 공수처장 결국 이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앞서 공수처가 지난 3일이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경호처의 저지로 막혀서 실패했을 때에도 이 적지 않은 법조인들이 명분을 쌓기 위한 가정일 수 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뒀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보니까 공수처는 경호처가 협조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결국 체포영장 발부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었지만 법리 검토를 이유로 집행이 되지 못했는데요. 결국 공수처의 체포를 경찰에 위임하는 것은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지만요. 경찰을 포함해서 정치권에서 공수처가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시선이 조금 더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공수처는 이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고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 경찰과 이제 공조본 체제로 나서겠다고 이제 밝혔죠.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현재로서 과연 그 체포 시도가 언제쯤 이루어질 거냐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어제 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요, 이 오동훈 공수처장을 향해서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자로 유효기간이 끝났기 때문에요, 공수처는 어제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해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네. 아직 이 발부됐다라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통상 한 차례 법원은 이 발부했던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발부를 해왔기 때문에 역시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영장 유효기간을 7일보다 더 늘려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수처는 이 기한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이 됐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더 정상적인 수순이라며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2차 체포 시도가 언제 이뤄질 것이냐 역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영장이 재발부가 되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상 그대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즉 이변이 없는 한 발부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인 건데, 그리고 이제 시도는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체포가 다시 시도될 것 같다. 현재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의 의지가 이제 부족했다. 이 지점을 민주당이 이제 강하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투입 인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이제 살펴보면 공수처의 의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제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 사실 사상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 수사기관의 의지와 전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서 공수처가 실망스러운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경찰은 1차 체포 작전 당시에요. 기동대 2,700여 명을 동원한 만큼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관저에는 공수처가 30여 명, 경찰이 50여 명만 진입했다가 대치 끝에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공수처는 충돌을 우려해서 불과 이 5시간 30분 만에 퇴각을 했는데 이를 놓고 경찰에서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수천 명의 기동대 인력을 투입하려면 전국에 있는 기동대 인력의 조정 등을 통해서 경찰은 사전에 조율해야 될 게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공수처가 밤 늦게까지 집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바로 퇴각한 점을 두고 경찰에서는 의지와 투지가 없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1차 집행 이후에 관저에서는 철조망 장애물이 추가로 설치가 됐고 버스도 5대 이상 배치를 하는 등 저지선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경호처가 현재 대비를 더 철저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이번에는 투입 인력이 관저에만 경호처 인력 대비 3배 이상은 되어야 체포 및 끌어내는 등 이 경호처에 대한 제압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차 진압 당시에 관저에 경호처 병력은 2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500명 이상의 공수처 또 경찰의 체포 인력이 들어간다면 수색 및 체포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어제 공수처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번 주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과연 성공할 것인지 오동훈 처장 오늘 법사위에 출석해서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 부분 역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거리를 두고는 있는데 정작 소속 의원들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소속 의원 40여 명이 좀 모이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이 관저 앞에 온 여당 의원은 40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집결을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관저 집결은요, 5일 오후 일부 친윤 의원들의 제안에 따라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정작 윤 대통령의 점심을 함께 먹자라는 제안은 거절하면서도 공수처의 체포 저지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직접 발언하는 옹호하는 그런 발언도 경계를 하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주로 나온 발언들이 야권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이나 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절차 부분을 비판하는 데 집중이 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점심 제안을 거절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별도로 도시락을 먹으면서 시위를 진행했고 오후 2시경에는 해산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 의원들의 시위에 대해서는요, 지도부가 지침을 준 적이 없다,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이다 라면서 당의 공식 행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비상대책위원직을 맡고 있는 의원도 이날 시위에 합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40%가 가까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아직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을 여실하게 보여준 게 아니냐라는 정치권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여야의 찬반 논란이 거센 AI 교과서와 관련해 오늘 17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교육위는 또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교원지위 향상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인데 학교장 재량에 따라 활용도가 결정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교육부는 유감을 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황. 오늘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요청을 장관이 직접 공개적인 석상에서 한다는 것에 심히 유감입니다. 그것은 입법부인 여당과 야당 모두를 다 모독하는 행위이고요. 국회의 입법권과 함께 대통령과 행정부의 제2요구권 또한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인 만큼 제2요구권을 요청하는 행위 자체는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학부모와 교원단체는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해력 저하, 디지털 격차 심화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해 AI 교과서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혼란과 교과서 개발사들과의 소송 등을 이유로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교육위는 오는 17일 AI 교과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문제점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청문회에 부를 증인 18명, 참고인 13명의 명단도 확정했습니다. 이 밖에 교육위는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교원 지위 향상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이 나랏빚을 부추기는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며 민생법안 처리가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 회복에 도움된다면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해놓고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확보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 정책위 의장은 K칩스법과 반도체 특별법, 조세특례 제한법 등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한화오션의 하청노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현재 조선 3사가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하며 장기 호황에 올랐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고착화된 저임금과 해결되지 않은 임금 체불, 그리고 끊임없는 산재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한화오션은 10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지원받고도 하청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하청업체 대표단을 만나 안전협의체 운영 등의 협상을 타결해 필요한 지원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 브라질 대사를 만나 대한민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브라질 국민과 기업, 외교 사절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상황을 우려스럽게 보는 국제사회 시선이 있지만 전 세계 유례 없이 시민들이 국회를 지키고 2시간 만에 본회의 의결로 계엄을 해제시킨 것처럼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단단하고 회복력이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우리나라는 식민 지배와 전쟁 그리고 독재 위기를 잘 극복해 왔으며 이번 사태도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탕으로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만나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현 시국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 의장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부터 대통령 탄핵, 여객기 참사까지 무거운 일들이 많아 국민을 위로하고 이끌어줄 힘이 필요하다며 천주교가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 대주교는 지난 12월 격동의 순간에 우 의장이 보여준 리더십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화답하며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청년대회가 가톨릭 청년들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월 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경호처의 존폐 위기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을 두고 민주당이 이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야당이 경호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이목이 집중됩니다.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앞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호처 창설 이래 최초로 대국민 입장문을 밝히며 대통령의 절대 안정이 경호처의 존재 가치이며 정파적 이념과 무관한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경호처는 대선 결과에 따라 교체되는 대통령 비서실과는 다르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조직과 구성원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는 특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경호처장은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특수성을 가진 만큼 과거엔 이른바 정권 2인자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차지철,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이 대표적입니다. 경호처는 내란 사병으로 전락해 법치를 파괴하고 범법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됩니다. 이처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경호처 해체론까지 거론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은 경호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경호처장부터 빨리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경호처가 대통령, 그러니까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실을 해체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조정하겠다고 공약을 하기도 했지만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경호처를 하향 조정하는 수순에서 끝이 난 바가 있습니다. 경찰은 향후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만약 경호처가 막아선다면 경호처 지휘부는 물론 직원들까지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친위대로 전락했다는 비판 속 존폐 위기에 놓인 대통령 경호처의 운명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관저 집결 40여 명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서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처럼 집단 행동을 보인 건 처음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와 사법 체계가 더 이상 붕괴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아무리 대통령을 탄핵하는 여론이 많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집행에 있어서 위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저는 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인 차원의 행동이라면서 선을 그었지만 이날 관저 앞에 모인 의원들의 숫자가 전체 의원 108명 중에 무려 40명이 넘는 인원이었다는 점에서 해석의 여지가 달라 보입니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그게 뭐 어디가 잘못됐다고 왜 갔느냐가 문제거든요. 만약 지금과 같이 가면 이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을 지키면 민주주의고 관저에서 대통령을 응원하면 극우 정치입니까? 왜 이재명을 지키는 말도 안 되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서는 극좌고 헌법질서 위반이라는 비판은 없는데 지금 오늘 뭐 영장 집행 안 했으니까 막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논리가 좀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관저 앞에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서 향후 또 한 번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란 공범을 자임하고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예외 없이 특수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공조본도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지지율 상승 등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민의힘의 전투력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지만 민심은 양날의 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최 대행이 경호처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아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소득 없이 끝났다는 이유인데요. 탄핵이 아닌 고발이란 조치를 취한 점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에게 관련 사안을 비롯한 민주당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을 고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최 대행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 대상이 아니라고 옹호했습니다. 민주당이 직무유기로 최 대행을 고발한 사유 그리고 최 대행을 고발한 그 이유는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두 가지를 좀 들어볼까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법 122조상에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또 직무를 유기했을 때 이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데요. 네.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주 그 공수처의 1차 영장 집행에 있어서 판사가 발부한 적법한 영장을 들고 영장을 집행을 하러 공무집행을 하러 갔는데 아시다시피 경호처가 극렬하게 저지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불법이었는데 사실 이것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대로 방치했다. 이것 자체가 직무유기 혐의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뭐 언론에 의하면 뭐 공수처에서 지금 대행에게 협조 요청의 공문까지 보냈지만 사실상 침묵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경호처의 불법한 어떤 그런 공무집행 방해가 있었을 때 뭐 박종준 경호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업무 배제와 같은 인사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사실상 지금 권한대행이 본인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권한대행으로서 뭐 아시다시피 헌재 후보자에 대해서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국회가 선출한 지금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미루고 있는 부분, 사실 임명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도 직무유기의 하나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내란 상설특검법도 지난달 10일에 이미 국회 본회의 통과했는데 내란 특검법에 대한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금 현재 권한대행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요. 민주당이 탄핵이 아닌 고발을 결정한 배경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탄핵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판단하는 분들에 따라 의견이 갈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의 강경한 목소리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금 불법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탄핵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권한대행이 또다시 탄핵이 되면 또 국정이 혼란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내란 혐의와 또 관련된 탄핵 정국으로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탄핵보다는 형사 고발을 통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지금 결정을 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국회 탄핵소추단의 결정을 둘러싸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란죄 철회를 헌재가 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헌재가 부인하기도 했는데 네. 여당은 탄핵 원천 무효와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논란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니까 결국 여야에서 또는 국회 소추단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서로 간에 공방은 벌일 수 있겠지만 결국 헌법재판소가 정리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재판의 어떤 진행 절차, 일반적인 내용에서 봤을 때 저는 크게 논란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재판에서도 마찬가지고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지만 당사자는 원래 사실관계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리를 어떻게 구성할지 또는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지 법률 평가에 대한 부분은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내란 행위, 그러니까 당시 비상계엄 선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모두 심판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법적 평가를 봤을 때는 헌법 위반의 관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형법 내란죄 부분도 87조 내란죄 부분도 있는 것인데 지금 헌법 위반만 남겨두고 형법 그러니까 범죄 유무죄를 따지는 이 형사재판에 따지는 이 법적 평가만 빼겠다, 정리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판의 특성, 그러니까 탄핵 절차라는 것 자체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가깝다는 점, 그러니까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고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형사재판을 통해 가려질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로 인해서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사실 주장일 뿐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된 절차에 따라 정리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답변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비판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죄 삭제를 결정한 이 배경이 결국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판결 전에 탄핵 심판을 끝내겠다라는 이런 정치적 셈법이라는 주장인데 좀 반론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요, 이 탄핵 정국과 내란 혐의 수사를 이재명 대표하고 정치적으로 연결짓는 건 오히려 국민의힘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과 이걸 연결해서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란 사태 수습해야 되는 거고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전국과 또 경제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수습하기에도 바쁜데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별도의 사법부가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이런 일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걸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바꾸거나 일정을 당기거나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사실 야당으로서는 그리고 정치권 모두가 지금은 힘을 합쳐서 이 내란 사태 그리고 탄핵 정국을 어떻게 수습할지 이런 부분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아응급센터 전문의로 근무를 하셨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개혁신당 비례 1번으로 당선된 분입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자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발의하신 법안과 전국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정치 현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이제 무산되자 여야 모두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넘기라고 촉구를 했고 반면에 야당은 영장이 재발부되면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경찰과 수사 혼선을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의 상황 그동안 쭉 어떻게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지금 공수처가 움직이는 모양을 보면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은 최대로 집행을 하고 싶어 하지만 법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혹은 책임을 져야 하거나 다소 어렵거나 곤란한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발을 빼려고 하는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되고 있는 핑계로는 공수처의 인적인 집행 역량이나 그런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했었는데요.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 이첩 요구권을 발동할 때 이미 공조에 대한 것을 충분히 더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또 지금 이것을 만약에 집행을 할 거면 우리가 수사권까지 가지고 가겠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은 이미 대통령실 압수수색에서도 많은 수사상 허점을 또 드러낸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군데에서 보이고 있는 모양은 권한은 행사하고 싶고 책임은 회피하고 싶고 준비는 사실상 덜 된 그래서 마치 여야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이 체포에 협조를 하지 않고 그리고 경호처에 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재명 대표는 최 대행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발 조치인데 고발을 넘어서 탄핵으로 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말을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지금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고발과 탄핵을 어느 정도는 남발하고 있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그리고 내란 행위라는 어휘를 사용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탄핵의 가능성을 일부러 노출시킨 것이라고도 해석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 탄핵의 요건이라는 것이 실제로 위법하거나 위험한 위법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정쟁의 도구로서 많이 발동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도 사실 좋은 시각으로 보시지만은 않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부담을 민주당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고발이라는 우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또 내려지게 된다면 지금 외교적으로나 특히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위험을 넘어 불확실성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제는 거의 무정부 상태로까지 우려하고 있는데 이것을 악화시킨 것에 대해 민주당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렇군요. 현재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걸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헌재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은 탄핵소추안 국회 재의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거듭 요청을 한 상황이고 야당은 내란 혐의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입장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실까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헌재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이야기이고 법 체계를 어떻게 분명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기관의 고유의 권한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발동한 계엄이라는 사태에 대해서 이것이 위헌적이고 위법했다는 것을 가려서 행정적인 처분을 내리는 것이 헌재에서의 입장인 것이고요. 내란죄냐 아니냐 하는 것은 형법으로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벌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하는 것이 옳고 또 이것을 최초 탄핵 소추 안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다시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굳이 논란을 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의사 출신인 만큼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결선에 오른 두 사람 김태구 주수호 후보 모두 강경파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는 앞서 그 차기 의협회장에게 지난 1년간의 그 전공의학 의대생 희생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를 포함해서 좀 어떤 당부의 말을 전하고 싶으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협이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이기는 했으나 사회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로 수행해 왔는가 하는 것에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 또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료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의료계 전체가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의협이 차기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의사계통의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모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목소리를 수렴함과 동시에 정부와 잘 협조해 나가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미래 의료에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제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지난 1년을 보상해야 한다. 이건 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보상을 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는데 네. 이번에 의대 정시 모집이 지금 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을 전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정부가 어떠한 기한이 있는 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협의 없이 밀어붙이고 그 기한이 지나면 국민 여러분은 손 쓸 수 없습니다라는 네. 위험한 시그널을 주었고 거기에 저항한 자유의 투쟁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그 투쟁과 결단이 빛을 잃지 않도록 앞으로 의료가 더 좋은 방향성으로 함께 갈 수 있게 더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켜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향성은 추후 이제 협의를 통해서 찾아야 된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사협회에 이제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되면 여야 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의대 증원 문제를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기준 삼아서 임해달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국가 미래를 기준 삼아 임해달라.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곧 의대 증원을 좀 받아들여달라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정부의 의견이 아직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은 그렇게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여야 의정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많은 영역에 정치가 비대할 정도로 깊이 관여하고 있는가 하는 우려를 좀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료계와 정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도와야 할 일이지 여야가 먼저 나서서 끌고 간다는 것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을 포함한 모든 영역을 정치적으로 풀겠다 혹은 압박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의료계와 정부가 제대로 소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나서는 것 자체가 어쩌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는 여야 의정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정부 입장과 의료계가 조율할 수 있는 가교가 되어주시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사이 올해 전국 의대 정시 모집이 3일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주장한 4,610명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이제 의료계에서는 이제 미련을 좀 버리자 이런 좀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모집 정원을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정치의 싸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교육이 가능한가, 그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가의 문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공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은 대책이 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 시간표 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대화를 요청을 했지만 정부는 단 한 번도 굽힌 적이 없었고 결국 기한이 모두 끝나버린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책이 없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지방의료는 당분간은 파행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지방에 있는 의대생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의사들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백은 메워지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2026년에도 정부가 정하고 더 이상 대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관철된다. 이 선례를 남기는 것이 다른 이공계에도 얼마나 큰 파장을 가지고 올지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8월, 그러니까 작년 8월이죠. 소아응급의료 분야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서 1호 법안을 내셨습니다.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응급의료 체계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담겼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일까요?
제가 낸 법안은 기본적으로 응급의료 살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있었던 곳은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였고 그것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비해 지금은 상황이 더 나빠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에 걸쳐서 저의 동료들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가 근무 여건이고 두 번째가 사법 리스크였습니다. 다만 근무 여건의 경우에는 이것이 의료 체계 전반을 손대지 않고는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일일이 법으로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법 리스크에 관한 것인데 물론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까지 구체화된 법안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받아들이기를 다소 어렵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이런 어쩔 수 없는 응급의료에서까지 이런 사법적인 잣대를 완벽함의 기준을 두고 적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실체적인 위협을 느끼고 현장 의료진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고의가 없었고 그 시점에서 초단위로 내려지는 판단이 적절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굳이 형사적인 처벌을 하지는 말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지난해 바쁘게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전공의학 의대생 450여 명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데 이어서 최근에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에 참석을 하는 등 의료 대란 그리고 이번 계엄 사태로 충격받은 의료계와 또 적극 소통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새해에는 의사 출신이자 그리고 소수 정당의 일원으로서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갖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이 대한민국 정치뿐만 아니라 의료계에도 대단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건보 재정이 당분간 수년 안에 고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인정한 바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찾지 않으면 국민들이 느끼기도 전에 알아채지도 못하는 정도로 서서히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의료부터 사라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있었던 소아 영역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미 사라진 의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 출신의 정치인이자 눈치 볼 곳 없는 소수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현장과 가장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가장 현실적이고 용감하게 제안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거대 여야 그리고 정부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충분히 화답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의료 공백 사태를 비롯한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